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열리는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민생정책 관련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을 요구받았다라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민주당 회의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그 녹취를 보면요, 그게 그 해유하고 이제 협박 부분이 나옵니다. 내란 자료에 엮겠다. 이거는 명백한 협박이에요. 갑자기 왜 내란이 나옵니까? 경험에. 그리고 이제 양심선언 하면 꼭 이게 살려줄 것처럼 회유잖아요. 저는 반드시 누가 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정인일 때는요, 아예 접촉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접촉해서 뭐 양심선언회가 진실을 밝히라든지 또는 아니면 내란을 엮겠다든지 이런 걸 왜 합니까? 당사자가. 아예 저는 만에 하나게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누가 했다면 그 자체로 자기는 뭐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접촉 그 자체가 아주 불법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홍장훈의 메모도 필적부터 여러 장소나 내용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핵심 증거 곽종건, 홍장훈의 메모와 정은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 그 헌재가 이런 부분을 저는 깊이 고려해야 된다 봅니다. 예,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 글쎄요, 저는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녹취가 저도 들어봤는데요. 그 관련된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전화를 했다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 선언이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양심에 맞게 선언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회유하는 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인 간의 통화 녹취가 지금 공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곽종건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오염되었거나 회유된 근거다라고 보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곽종건 전 사령관이나 또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라던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탄핵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다.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증거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곽종건 전 사령관의 이런 진술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군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 수뇌부들의 마찬가지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들도 헌재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탄핵 절차는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대립도 격화하고 있고요. 일부 커뮤니티 글에서는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폭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두고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다, 그런 방식으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나친 얘기는 아닌 것이, 우리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그 난동 사태를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진영 여부를 떠나서 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사실 3월 안에 나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 선고를 두고 일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마치 이제 법원에 대해서 어떤 선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경고도 하고, 또 헌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헌재 결론에 승복을 하지 않거나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경고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지극히 일부 걸 가지고요, 침소봉대에서 괜히 그 공포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요 진짜 위험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야 경찰이 다 맞고 별거 아닌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이게 유죄가 나오고 내가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는 약속해야 돼. 첫째, 어떤 판결이 나도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거. 나 출마 안 하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만에 하나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성실하게 임하겠다 해야 돼. 근데 벌써 바람 잡는 지 다수설이 중단된답니다.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2017년 나올 때는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중단 안 된다 이고, 특히 송영길 대표가 그때 송영길 본부장이 확실하게 정리했잖아. 중단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숫자를 안 살려보기 마음대로 이게 다수설이라는 거는 나 이게 그냥 법은 무시하고 재판 중단 안 시키면 나 안 가겠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게 사법부 재판을 중단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게 성실하게 임할 거냐, 이게 심각하지. 이런 걸들이야 뭐 경찰력으로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 봐요. 예, 지금 헌재는 국회 측의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조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시간은 더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윤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 거냐,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얘기 들을게요. 정말 이게 이래서 헌재가 요거 더먹는 게요, 정말 최악의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재판 절차에 있어서 한 번 이게 딱 결론 내리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론을 뒤집으면 안 돼요. 그게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원래 이제 그 한덕수 대행 90분 만에 변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회 측에서 수사 기록을 좀 송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헌재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변론 종결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걸 이번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한 번에 기각한 걸 다시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런 사정 변화 없이 이미 결론 내린 걸 뒤집는다. 이래서 이게 비판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한덕수 대행 선고하면요, 100% 저는 기각된다 보거든요. 100% 기각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 야당이 탄핵을 막 남발했구나, 또는 이게 그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기각되면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도 정당성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대행에 대행했으니까.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정당한 대행이 아니잖아요. 한덕수 만약에 탄핵 정족수가 잘못됐다 이러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헌재 2명의 재판관이 무효라는 게 학계 일반적으로 무효라 봅니다. 왜? 최상목 임명 권한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무효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하고 동시에 하거나 뒤로 밀어버리는, 완전히 헌재가 이런 꼼수를 쓰니까 지금 비판받고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네. 글쎄요, 저는 헌재가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정당한 재판 절차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국회 측에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고, 그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헌재 이런 탄핵 심판 절차 말고도요, 일반적인 뭐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도 관련되는 사람들이 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을 때 재판부가 받아주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할지 안 할지는 재판부가 재량이기는 한데, 이것을 헌재가 다시 허가해주고 송부초탁을 받아줬다라고 해서 이것 자체가 헌재가 불공정하다거나 재판 진행이 잘못되었거나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록은 헌재 재판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 가장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따질 수 있는 것도 헌재 재판관들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이제 와서 이 송부를 인정해줬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 기록을 보고 있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보이고, 이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상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위법적인 부분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 절차를 잘못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 비판하는 것은 헌재를 흔들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는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아주 모든 그런 집중력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평의를 계속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부터 마무리된 후에 그 이후에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로는 지난주와 같았고요. 정권 재창출로는 3% 감소를 한 거고요. 3%포인트 감소를 한 겁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5%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론의 흐름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탄핵이 되고요. 그때하고 상황이 유사한데 그때는요 압도적으로 이제 그 정권 교체,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났을 거예요. 박 대통령 지지율이 4, 5%까지 떨어지고요.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정당 지지율이 똑같잖아요. 34, 35는 똑같다 봐야 돼요. 오차범위 내죠. 예, 1%니까. 그다음에 그 정권 물론 이게 그 교체가 약간 한 9% 정도 높긴 높지만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게 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그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이게 그만큼 약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야 된다. 이런 게 여론의 영향으로 정당 지지도나 정권 재창출 이게 그 하나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게 그 이재명 대표 효과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확장성을 못 보여주잖아요. 이제까지 위장 통합 전술록에 뭐 김경수도 만나고 김동연 이렇게 만나다가 갑자기 어제 유튜브 나가서 아니 우리 민주당 의원들 검찰하고 짜고 내려게 체포동의안 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게 그냥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고민정 의원 표현에 의하면. 따라서 이게 당내 통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 보수로 확장성도 없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 효과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뭐 여론조사 흐름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부분들은 진영이 얼마나 결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보수 지지자들이 와해가 되고 그리고 그 지지율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는 좀 측면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보수 지지자들이 오히려 과거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위기 상태에서 결집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여론의 흐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 정권 교체론이 48%이고 정권 재창출 39%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도층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55%였거든요. 사실상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보기에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중도층 국민들이 점점 탄핵 심판이 다가와 오면 올수록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지금은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행보가 있는데 그 행보에서 만약에 탄핵의 결과가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예. 뭐 차기 대통령 적합호 역시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2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 오세훈 서울시장이 8%,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간 줄어든 모습, 김문수 장관도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태도 유보 의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조사에서 아마 탄핵 찬반도 조사를 한 걸로 저 아는데 네. 탄핵 반대가 이제 보통 한 뭐 35에서 38 이런 식으로요.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은 게 윤 대통령이 복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 복귀해야 된다. 이거는 지지로 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그 다른 여론조사 언급 안 하더라도 이 똑같은 그만 하더라도 이게 30%대는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20%대입니다. 29%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민이 뽑은 30%대 대통령을 파면하고 20% 대통령을 뽑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29%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여의도 대통령 그 압도적인 다수석 지금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국면 구속까지 돼서 내란 재판받고 있는데 제1야당이 유력한 유일한 그 후보죠.
후보가 20%대에 머물러 있다. 정말 이게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돌아볼 부분이 있다면 돌아봐야겠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선두에 있기는 한데 그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기 대선 국면이 좀 더 확실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에서도 아마 진영 결집이 거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진보 지지자들이 아직 결집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태도를 유보하겠다라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중도층의 표심이 결국 승부를 가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데는 저희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태도를 유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중도층에 누가 더 호소할 수 있느냐, 중도 외연 확정을 누가 더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에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전략적으로 많은 지금 좀 고민이 있을 시점이다 생각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앞서 언급하신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발언으로 민주당이 시끄러워진 건데요. 2023년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것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수습을 했지만 비명계에서는 악수 중에 악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좀 잇따라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보여왔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른바 뭐 비명계에 계신 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통합의 행동을 보여주고 계신 거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뭐 비명계에 계시는 어떤 정치인들을 모두 싸잡아서 공격을 하거나 뭐 저격을 했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통합의 행보에 대해서 또 일부 당원들은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원들 마음속에는 통합은 해야겠지만 너무 결이 다르거나 아니면 너무 나간 분들과도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보여주시는 당원들도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을 나가신 상태에서 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청산되는 게 시대정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민주당에서 특히 당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이낙연 전 총리가 너무 나갔다, 뭐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두루두루 통합하고 포용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완전히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또는 너무 나간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좀 도닥이는 또는 감싸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설명이 더 황당한 게 근거가요. 도저히 검찰하고 일부 의원들이 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증거가 있냐 했더니 증거는 없대요. 증거 없대. 그러면서 그 추측을 한대. 추론. 어떻게 추측하냐면 당의 그 원로 한 분이 자기한테 이 대표 사퇴해라. 언제쯤 이게 처벌될 거다. 그 시점하고 검찰이 2023년 9월에 영장 청구한 시점이 공교롭게 비슷하니까 따라서 이게 검찰과 우리 의원들이 짠 거 아니냐. 이게 추론이에요.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어떤 당내 원로 한 분이 본인한테 언제쯤 사퇴해라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검찰하고 내통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논거를 내가 추론하면요. 제가 논술 특강도 했지만 그냥 빵점입니다. 저는 이게 부끄러워요. 어떻게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논거가 없잖아요. 검찰하고 짠 논거를 합리적인 증거나 증거 없으면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인데 많이 비판받는데 누가 내통을 합니까? 검찰이 어떻게 의원들하고 내통합니까? 저는 정말 이게 가벼운 경솔한 게 그 말이고요. 당내 그 비명계 의원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감사원의 감찰을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재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식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견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마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도 이제 특별감찰관처럼요. 네. 이런 이제 독립성이 있는 감사관 두 가지고 이제 그 외측 감사원 감사를 8대0으로 못 받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체 감사는 전부 이게 아무 문제 없음으로 다 나왔어요. 자체 감사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선관위한테 자체 감사를 맡깁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독립성을 갖춘 특별감사관법 이거를 이렇게 발의하겠다. 이거는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헌법의 그 7장이거든요. 헌법 잘 보시면 뭐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헌재, 그다음에 쭉 노는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제목이 안 돼 있고요. 그냥 7장은 선거관리라고 하면 돼 있습니다. 제 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처럼 헌법에 독립된 장으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둔다는 말이 있지만 따라서 지금 62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행정부에서 한 거예요. 제가 상권 분립, 오권 분립 다 봐도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는 걸 처음 봅니다. 선거 관리는 행정사무예요. 저는 행안부나 이렇게 두면 돼요. 옛날처럼 이승만 대통령 때 굳이 독립된 기관을 둘 이유가 없고요. 또 자기들은 독립되다 하는데 재밌는 게 사법부의 산하기 아니라니까. 사법부의 판사 대법관이 겸직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장이 또 지방 겸직이에요. 자기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 왜 사법부 지배를 받죠? 그거는 부끄러운지도 몰라. 사법부 지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 해체 수준 해봅니다. 선관위를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선관위의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져가는 것이고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히 이 부분을 다시 시정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외부에서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 체계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고 선관위의 지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노태학 위원장이 어제 외부 통제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방안의 일환으로 뭐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수사받아서 사법 처리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외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 4시부터 여야 국정협의회가 열립니다.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이런 거를 논의를 할 텐데 일단 정부가 불참하고 또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여야가 뭡니까? 이게 그 여야 정으로 최상목 행정부 수반이 없이 이게 어떻게 이게 실질적인 협의가 됩니까? 지금 마은혁 임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요, 마은혁 이분이 임명돼도 대통령 재판에 관여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좀 있으면 한덕수 대행이 기각되기 확실하니까 한덕수 대행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따라서는 마은혁 임명 문제가 이게 과연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냐?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따라서 이게 당연히 최상목 대행이 와야 실질적인 여야정 협의가 성과가 나오잖아요. 여야만 하면 뭐합니까? 따라서 저는 최상목 대행 뺀 건 아주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임명은 또 이게 별개 사안이고 이거는 민생이 아니에요. 그건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거나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할 문제니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예, 정부가 빠진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죠. 정부가 빠진 게 아쉬운 건 맞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과는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최상목 대행이 지금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민생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나아가면 헌법을 수호하고 또 헌법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사실상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대행으로서 뭔가 권위 있는 무언가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음 주 정도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때쯤 결론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11일인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소장 대행이 그때 퇴임이요. 2017년 3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땡긴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걸렸는데 그게요. 아주 간단해요. 노무현 대통령 그냥 발언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탄핵 사유도 없고 아주 간단한 게 14일 걸렸는데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5가지 쟁점이 있어요. 정리한 게 하나하나가 논쟁적이고 새로운 정권 오잖아요. 저는 정상적으로 평이하면 노무현 대통령 14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보다 당김이 졸속이랍니다. 그럼 졸속이다. 이렇게 보이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금요일날 많이 했어요. 이게 꼼수야. 원래는 헌재는 매주 말에 월 말에 목요일 하거든요. 항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해요. 그런데 탄핵은 2번이나 금요일 했다고요. 왜? 언론사니까 더 잘하겠지만 금요일 되면 기사가 토요일은 신문에 안 나오잖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 유튜브 시대 다르지만 따라서 이 헌재가 비난 이론 때문에 꼼수로 금요일 했는데 그래서 14일 금요일 예상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상당히 그 평의 과정이 특히 만장일치를 하려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아마 소수견해가 상당히 노지 않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봐요. 글쎄요, 저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한 14일 정도로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앞서서는 뭐 쟁점도 많고 지금 굉장히 길게 걸릴 것이다. 또 빨리 하면 졸속이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제가 보기엔 쟁점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결국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의 위반인지 아닌지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헌법상의 실질적인 요건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심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다음 주 금요일 정도면 얼마든지 선고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은 무르익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